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태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흐르는 이 시간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도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원인모를 폭발과 함께 우리 우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초기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며 공간을 마구잡이로 늘려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질들을 만들어내며 우주 곳곳에 씨앗을 뿌려나갔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긴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곳곳에 뿌려둔 씨앗을 통해 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 약 90억 년 후 이 우주에는 태양이라는 항성 하나가 탄생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 중 하나일 뿐이었던 보잘것없던 항성 태양. 하지만 이내 태양은 자신을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행성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위대한 행성 지구였죠. 태양의 탄생과 함께 이 우주에 태어난 지구는 그 당시 존재하던 수많은 운석들과 충돌하며 점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과거 지구에 부딪혔던 수많은 운석들이 심어놓았던 씨앗 하나가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싹튼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어엿한 못부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 탄생한 생명이라는 열매는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맞춰 진화하며 수많은 종을 만들어내었고, 결국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최고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하게 되죠. 이제 갓 지구에 탄생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지구는 굉장히 무섭고 혼란스러운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환경을 견디고 버텨내며 엄청난 진화를 이룩하였고, 우주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400만 년 만에 인간은 이 지구의 지배자 자리를 거머쥐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21세기 이 지구에 군림하게 된 인간. 하지만 지구의 모든 것을 얻게 된 인간조차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인간은 이 지구 밖에서 그 의미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 어딘가에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보다 그럴듯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 밖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시작한 연구였는데, 왜인지 우리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는 생명체 하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인간은 더욱더 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왜 하필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 우리 지구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이 드넓은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지구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지던 그 순간,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오직 지구만이 생명의 구역이라면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은 몇몇 과학자들은 결국 우주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내는데 박차를 가하였고, 결국 이 우주에 우리 이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의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우리 지구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밖에 없다니, 이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죠. 그에 따라 20세기 후반 인간은 이 지구 밖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 굳은 믿음 아래 외계 행성들을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과학자들은 분명 우리 우주에는 많든 적든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건 단지 우리가 아직 관측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믿었죠. 이해가 쉽도록 외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400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순간을 뽑아보라고 하면 18세기 후반 일어났던 산업혁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 기계를 돌리며 더욱 많은 노동력을 만들어내었고, 산업혁명 전후를 비교해보면 인간의 생산 능력 차이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발전하였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분명 우리 인간은 산업혁명 전과 후를 보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준 산업혁명은 고작 200년이라는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0년 정도이니 우리 지구로부터 200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는 아직 우리의 발전 수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더라도 정보는 절대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미 200년 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200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흘러야 외부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만약 지구와 2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시간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우리로부터 1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행성에서 이웃 외계 문명이 발생한다고 한들 우리는 최소 100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존재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즉 우주는 하염없이 넓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주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구처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생명 거주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 생명체에게는 필수 자원인 물과 호흡을 할 수 있는 대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성으로부터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자기장을 막아줄 수 있는 행성 자기장이 있는지 등 철저한 조건들을 포함해 외계인이 살 수 있을 법한 행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죠. 그 결과 생명 발생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행성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그들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은 행성은 바로 글리제 581의 행성들이었습니다. 현재의 망원경 기술로는 외계 행성의 표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대기 성분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생명체의 증거를 찾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원소들, 이를테면 다량의 메탄, 수증기, 오존 등이 생명 활동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프레온 가스나 육플루오린 화학 등 인공적인 물질은 문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을 기초로 2014년 7월 14일 나사에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향후 20년 안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현재 아직까지는 생명체의 존재 흔적에 대해 알아낸 바는 딱히 없었죠. 그러자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1896년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이던 니콜라 테슬라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어느 정도 발달한 문명이라면 우리 인간과 같이 전화, 무선통신과 같이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파를 수신해 분석하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로 몇 가지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 대개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1960년 코넬 대학교의 오즈마 계획이 본격적인 외계 문명 연구의 시작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1년의 관측 결과 반응이 없어 그대로 폐지될 뻔하였죠. 그런데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이 전파 망원경 빅 이어를 통해 비정상적인 강한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무려 그 수신 시간은 72초. 게다가 그 전파는 10kHz 이하의 매우 좁은 주파수 폭을 가진 전파였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굉장히 인위적인 전파였다고 합니다. 이 전파가 잡히고 난 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연구진은 와우 하고 옆에다가 코멘트를 남겼고 이것은 현재 와우 시그널로 불리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72초 이후 다시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외계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호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었지만 여기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 드레이크는 한 가지 놀라운 방정식을 탄생시키는데요. 그 방정식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이 우주 안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한 외계 문명의 수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구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요. 먼저 우리 은하내 교신이 가능한 지적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 내에서 별들이 생성되는 비율 R스타를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N2를 계속해서 위 조건을 만족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FL을,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FI를, 발생한 지적 문명이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FC를,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한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L을 곱하면 우리 우주의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드레이크는 이 방정식에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를 얻은 데이터 값을 대입해 그 확률을 구해냈는데요. 그 결과 우리 은하 내에 최소 20개의 문명이 존재하고 많으면 5천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죠. 물론 현재 이 결과값만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로 문명의 숫자가 많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을 테니까요. 사실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생성되는 비율, 항성이 항성계를 가지고 있을 확률, 항성에 속한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까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모두 우리 인간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 정확한 값을 얻을 수는 없었죠. 당시 드레이크는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이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신호를 보낼 정도로 지적인 생명체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외계 문명의 존재가 발견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일부 값들을 수정하게 되었고 결국 2012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이용해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 초기 값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2.3의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 값이 0이 아닌 것에 상당히 놀라울 일이었지만 계속된 후속 연구 결과 0.8이라는 결과값까지 낮아지며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은하 내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반대로 너무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큰 폭으로 갈리는 이유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마지막 변수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L 때문인데요. 우주 전체에서 실제 생명이 탄생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였으며 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사례는 우리 지구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지구의 수명에 대해만 알 수 있을 뿐 지구온난화, 전쟁 등 우리 인류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L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드레이크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수식이라기보다는 그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변수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지침서에 가까웠죠. 하지만 여기서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 몇몇 과학자들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1950년 여름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4명의 세계적인 과학자 엔리코 페르미, 에드워드 텔러, 하버트 요크, 에밀 코노핀스키 그들은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고등 외계 문명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모였는데요. 그때 페르미가 난데없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외계 문명들은 대체 모두 어디에 있기에 보이지 않는 건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과 같은 외계 지성체가 세운 외계 문명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정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중 지구 문명보다 먼저 발생해 오랜 시간 존재해온 선구자 문명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미 지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는 그들은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는데요.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면 얼마나 큰 공간 낭비겠나 라는 말 역시 사실은 엔리코 페르미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으로 칼 세이건은 자신의 SF 소설 컨택트를 통해 정리한 것이었죠. 이후 이 역설은 외계 문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항상 언급되었으며 과학자와 SF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역설을 풀기 위해 뛰어들었죠. 그 결과 그 과정에서 갖가지 시나리오와 이론들이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외계인은 벌써 우리 곁에 와 있다. 다시 말해 외계인이 이미 지구와 접촉했으나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우주에는 당연히 우리 문명을 제외한 외계 문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우리 문명을 가엽게 여겨 우리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고도의 외계 문명이 은하계에서 번성했고 그들은 지정한 일종의 자연보호구역 안에 지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 구역 내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발되지 않은 우주를 보존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계인의 기술력에 따라 실제로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외계인들이 인간처럼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라는 상상은 외계인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영화 맨인 블랙처럼 이미 외계인들이 인류와 접촉하였으며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에선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지구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국가들이 외계인 문제 하나에서만 합심해 정보를 숨겨주고 있고 수십 년간 그 기밀과 관련되어 있을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그 기밀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죠. 그에 따라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없다. 인류는 전파통신을 개발한 이래 모든 방향으로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파에 담아 온 구역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정보 하나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는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광속의 물리학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하더라도 알아채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태양계 밖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기는 하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단이 없다는 건데요. 광속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아득하게 빠른 속도이며 실제로도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이지만 우주론적인 관점에서는 끔찍하게 느린 속도로 인류는 지난 세기부터 약 100여 년간 전파통신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우주 모든 방향으로 알렸지만 이 정보는 겨우 지구에서 백광년 떨어진 거리밖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지름 백광년의 구형 공간 바깥에 우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외계인이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눈치챌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전파의 세기는 거리를 갈 때마다 그 제곱만큼 세기가 감소하고 수많은 천체와 상호작용하며 왜곡되는데 약 4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에서는 지구의 전파를 수신하고 충분히 해석하여 답신을 보내며 통신할 수 있지만 백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프록시마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신호 강도가 625분의 1 수준으로 이 정도면 사실상 잡음이 너무 심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외계 문명이 존재하긴 하지만 서로가 그 정체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마지막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 우주에 우리 문명만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은하계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크기와 종류의 항성 주위를 적절한 거리로 돌고 있는 행성이어야 하며 그 행성 자체의 크기도 적절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항성계를 구성하는 다른 행성도 적절해야 하고 궤도도 적절하게 안정적이어야 하며 그 외의 자기장의 유무와 크기, 행성의 위성의 종류 등 희박한 조건들이 적절하게 부합하여야만 했습니다. 즉 우주적인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적절한 조건을 갖춘 행성 혹은 위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2018년 6월 옥스포드대 앤더스 샌드버그 박사팀은 오직 인류만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보된 문명일지도 모른다는 논문을 내놓기도 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알아본 세 가지의 이론 모두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우리 우주에 지적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우리 지구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계인이 우리 문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 가지 이론 모두 직접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외계인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정말 드넓은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는 우리 인류 문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